이번 시간에는 AI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I가 지금처럼 보편화되기 이전에도 디지털 윤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계속되어 왔는데요. 생성형 AI가 보편화되면서 다시 이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AI가 보편화될수록 AI를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윤리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과연 AI 윤리라는 게 무엇인지, 왜 지금 이러한 윤리적 고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하나 살펴볼게요.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 교육청에 소속된 학교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는 플랫폼을 사용해 왔는데요. 2025년 초 이 플랫폼이 큰 논란에 휩싸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 학생들의 동의 없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 중인 학생들의 음성과 얼굴 같은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이 플랫폼에서는 학습 분석과 시스템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표정, 시선, 음성 톤 등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을 또 외부 서버에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학생 본인이나 또 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어느 쪽에도 동의는 물론 명확한 고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죠.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 내내 얼굴과 목소리라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 단체와 인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학생의 생체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교육기관이 학생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감시의 대상으로 만든 셈이다. 라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나니 데이터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술적 수집이었다, 개인정보 식별 정보는 저장되지 않았고 바로 삭제했다라고 답변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얼마나 많은 생체 데이터가 수집되었는지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AI 기술은 이미 우리 삶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고 일상의 다양한 영역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거나 일을 하고 이것저것 검색도 하고 SNS에 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하죠. 쇼핑을 하기도 하고 뉴스도 읽고 하실 텐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디지털 환경 속에 수많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곧 데이터가 되어 AI 시스템의 학습에 사용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하는 행동들 역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많은 의사결정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기술이 개입을 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구매할 때 추천 시스템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뉴스와 여러분이 접하는 정보들은 자동화된 필터를 거쳐 여러분의 눈앞에 제시됩니다. 기술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또 점차 그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습 분석, AI 튜터, 자동 평가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죠. 그런데 교육 분야에서 이런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은 좀 더 혹은 훨씬 더 민감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사례를 생각해 볼게요. 사례에서처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적 기록이라든가 생체 데이터가 사용된다면 기술의 기능 측면에서는 원활하게 작동하겠지만 신뢰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많은 양의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기록이나 생체 데이터가 많이 수집되고 축적될수록 뛰어난 기능을 보여줄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훨씬 더 향상된 결과를 제공할 텐데요.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당사자의 동의나 어떤 설명이 없이 이루어졌다면 과연
여러분은 이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내 생체 정보들이 수집되고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체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데이터 수집 문제가 더욱 민감한 이유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편향된 알고리즘과 같은 비윤리적 설계가 개입된다면 누군가 혹은 특정 집단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AI 윤리, 더 넓게는 디지털 윤리라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윤리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윤리학에서는 개인의 행동과 사회적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원칙들을 다루어왔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처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도 변화했고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기술 사이의 관계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기술이 발전했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기술은 우리의 일상과 사회 구조, 그리고 사고방식까지 깊이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를 평가하거나 자율주행차가 사람 대신 상황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일은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죠. 또 SNS에서는 여론이 형성되고 때로는 사회적 갈등이 커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술이 인간의 삶과 사회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기존의 윤리 기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윤리적 기준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디지털 윤리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디지털 윤리라는 것은 개인과 사회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와 이상을 바탕으로 한 원칙이자 규칙으로 디지털 기술의 설계와 사용에 대한 보편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윤리는 단순히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인간의 삶,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윤리적 판단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윤리에 대한 논의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던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이 시기에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사이버 범죄 같은 문제들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있었죠. 스마트폰의 등장, SNS, 클라우딩 컴퓨팅, 사물 인터넷과 같은 기술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일상, 사회 구조, 정치 참여 등 거의 모든 영역이 디지털화되고 그만큼 디지털 윤리의 범위와 깊이도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디지털 윤리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법이나 규칙을 지키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행동만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차원을 넘어서 기술이 처음 설계될 때 어떤 가치가 반영되어야 하는지, 또 그 기술을 사용할 때 따르는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하고 판단하도록 설계할 것인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기술이 특정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공정성과 포용성을 확보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모두 디지털 윤리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윤리는 기술을 단순한 도구로 보는 관점을 넘어 기술이 인간의 가치와 사회적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윤리가 전통적인 윤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복잡한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차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향의 규모와 전파의 속도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윤리와 전통적인 윤리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특징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2021년에 있었던 페이스북, 지금의 메타의 서비스 중단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약 6시간 동안 서비스가 멈췄는데요. 그 영향으로 전 세계 3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단순히 접속이 안 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회적 파급 효과를 낳은 사건이었죠. 페이스북은 광고 수익만으로도 최소 6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프리 베이직스 프로그램을 통해 페이스북을 인터넷처럼 사용하던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인도주의적 활동이 모두 마비되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환경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문제는 그 영향의 규모와 전파의 속도 면에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환경에서 인간의 행위는 보통 한정된 공간 안에서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누군가가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해도 그 영향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즉 직접적인 당사자들에게만 머물렀죠. 시간이 지나면 소문이나 기억을 통해 점점 흐려졌고, 윤리적 판단도 비교적 천천히 형성되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사회가 판단하기까지는 목격, 여론 형성, 제도적 검토 같은 단계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개인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SNS에 올린 부적절한 게시물 하나가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명에게 도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중적인 비판과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물리적 공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특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플랫폼은 알고리즘이 화제성이 높은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하고 확산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사적인 발언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공적 이슈로 비화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결국 디지털 공간에서는 윤리적 행위의 결과가 공간적으로는 글로벌하게, 시간적으로는 즉각적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훨씬 더 큰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사회는 이런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윤리 교육과 규범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이 만들어내는 영향의 규모와 속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과거의 윤리 규범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가 너무 빠르게 생산되고 소비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숙고보다는 감정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이 앞서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윤리는 때로는 빠른 도덕적 제스처가 숙고된 윤리적 판단을 대신하는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윤리 교육과 정보 감수성, 그리고 숙고의 문화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판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보가 어떻게 작동하고 확산되는지를 이해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플랫폼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이제는 윤리적 판단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가시성과 추적 가능성입니다. 가시성과 추적 가능성은 디지털 윤리의 특성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차이 중 하나인데요. 전통적인 환경에서 인간의 행위는 대부분 특정한 시간, 그리고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경우 대체로 가까운 공동체 안에서만 알려지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지거나 관계 속에서 다시 해석되기도 했죠. 그래서 윤리적 판단도 이런 맥락 안에서 비교적 유연하게 작동했습니다. 시간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인간관계는 실수를 받아들이는 틀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디지털 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의 거의 모든 활동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저장되고 복제됩니다. 우리가 남긴 클릭 하나, 검색 기록, 위치 정보, SNS 게시물이나 댓글, 이미지까지
모두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불리는 흔적으로 남습니다. 이렇게 남겨진 흔적, 정보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장되며 언제든 검색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용자가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비활성화하더라도 이미 복제되거나 공유된 정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검색 엔진의 캐시, 제3자의 서버, 인터넷 아카이브 같은 곳을 통해 여전히 접근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환경에서의 행위는 매우 높은 가시성을 가지며 동시에 정교한 기술적 추적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 번의 행동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언제든 새로운 맥락 속에서 다시 호출될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적 특성은 개인에게 훨씬 더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윤리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사소한 실수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일도 온라인에서는 영구적인 기록으로 남아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절에 올린 미성숙한 게시물이나 발언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검색되고 공유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일종의 디지털 낙인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가 분리되지 못하고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정체성을 계속 규정짓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는 개인의 성장과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고 윤리적 평가 역시 과거에 고착되기 쉽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디지털 기술이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정밀하게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 행위 혹은 악의적인 행동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과도한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결국 윤리적 판단이 과거보다 훨씬 많은 기술적 정보에 의존하게 되었고 반대로 개인의 실수에 대한 관용이나 망각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 셈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순히 무엇이 옳고 그른가만으로 윤리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 환경 속에서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해석되며 또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은 인간의 선택을 기억하고 저장하고 다시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자신이 남기는 정보가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결국 윤리적 책임이 단순한 행위의 결과를 넘어 기술 구조와 시스템 안에서의 책임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이죠. 따라서 디지털 윤리의 핵심은 단순히 책임 있게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수와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고 기술이 권력화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즉, 디지털 시대의 윤리란 개인의 도덕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기술, 제도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집단적 윤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중개성과 거리감입니다. 전통적인 환경에서의 인간관계는 주로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서로의 표정, 시선, 몸짓, 목소리의 억양 같은 비언어적 단서가 함께 작용하면서 우리는 상대의 감정 상태를 즉각적으로 읽고 그에 따라 말투나 행동을 조절할 수 있었죠. 이러한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자연스럽게 공감과 도덕적 책임감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문자, 이모티콘, 아바타와 같은 간접적인 표현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이나 반응을 실시간으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상대를 구체적인 타인이 아닌 익명화되고 추상화된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공감 능력이나 도덕적 감수성이 약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감정의 희석이라고 부르며 디지털 상호작용의 반복이 인간관계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이버블링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사회적 시선이나 도덕적 억제력 때문에 자제할 수 있었던 말과 행동도 온라인 공간에서는 익명성과 거리감 덕분에 쉽게 표출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실감하지 못한 채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때로는 타인의 고통을 마치 게임처럼 소비하기도 합니다. 사이버불링 가해자 대부분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환경이 도덕적 상상력을 약화시키고 공격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화상회의처럼 실시간 영상과 음성을 통해 소통하는 기술은 문자 기반 소통보다 더 많은 비언어적 단서를 제공합니다. 표정과 억양을 전달할 수 있고 얼굴이 노출되면서 일정 부분 책임감도 회복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면 너머의 상대를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느끼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선이 정확히 맞지 않거나 기술적 지원과 해상도 문제로 인해 정서적 몰입과 공감은 제한됩니다. 또한 화상회의에서도 사람들은 쉽게 주의를 분산하거나 카메라를 끄고 참여하는 등 부분적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호 책임성이 느슨해지고 냉소적이거나 회피적인 태도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장기간 이런 형태의 상호작용을 지속할 경우 오히려 화면 속 타인에 대한 무감각을 학습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거리감은 개인 간 관계를 넘어 집단적 윤리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인물에게 비난이 집중되는 디지털 린치 현상이 그것입니다. 개인들은 자신이 집단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기대어 책임감을 분산시키고 공격적인 언행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회 심리학에서 말하는 책임의 분산, 탈개인화와 같은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호작용은 비인격화, 공감의 약화, 그리고 책임의 회피라는 구조적 특성을 갖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윤리적 민감성을 둔화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윤리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단순히 기술적 한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기술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그 속에서 윤리적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심리적 거리감의 인식, 비대면 소통의 윤리적 함의, 그리고 익명성과 권력의 문제를 함께 다루는 통합적 윤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디지털 윤리의 논의는 한 단계 더 확장되어 AI 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윤리적 도전이 독립적인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도구의 수준을 넘어 창작, 번역, 글쓰기, 상담 등 인간의 고유한 인지적 능력을 모방하거나 심지어 초월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채용, 의료, 금융과 같은 주요 영역에서도 AI가 의사결정 과정을 자동화하며 인간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보조하거나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AI가 단순히 인간이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율적 판단과 학습 능력을 갖춘 준행위자로 기능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기존의 디지털 윤리의 틀만으로는 충분히 다룰 수 없는 새로운 윤리적 쟁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책임 주체는 누구인지, 학습 과정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공정성과 편향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AI의 판단이 사회적 약자나 특정 집단의 차별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AI 기술에 특화된 윤리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OECD, EU 등 국제기구는 인간 중심의 AI 원칙을 강조하며 투명성, 공정성, 설명 가능성, 책임성 같은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이 발달에 따라 디지털 윤리는 자연스럽게 AI 윤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AI 윤리는 앞서 디지털 윤리에서 마찬가지로 단순히 기술 사용의 규범을 넘어 인간과 기계의 관계, 기술 권력의 민주적 통제,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성찰하는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기술 개발자뿐 아니라 교육자, 정책 입안자, 시민 모두가 AI 윤리에 대한 감수성과 실천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AI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AI 기술을 설계하고 사용하면서 어떤 것들 고려해야 하는지 대표적인 AI 윤리 원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윤리는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AI를 설계하고 운용할 때 단순히 기능이나 효율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OECD는 2019년 발표한 AI 원칙을 통해 모든 AI 시스템은 인간의 웰빙을 증진하고 민주주의적 가치와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유네스코에서도 2021년 AI 윤리 권고안을 통해 AI가 설계되고 운영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AI 윤리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를 중심에 두고 설계하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전체적 윤리의 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들 원칙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주요 원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인간 중심성입니다. 쉽게 말해 AI를 개발하고 활용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와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유럽연합의 AI 윤리 가이드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며 AI 시스템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죠. 즉, 아무리 AI의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인간을 단순히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칙은 인간 중심 설계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됩니다. 인간 중심 설계란 AI가 사용자의 목표와 가치에 맞춰 조율되고 인간의 판단을 보완하며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도록 설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술이 제공하는 이익과 인간의 주체성, 존엄성을 동시에 지키는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간 중심 AI의 개념은 인간이 AI의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 협력자이자 감독자로 기능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합니다. 교육에서 이를 적용하면 AI는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창의성,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교수자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교육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죠. 결국 인간 중심 AI의 설계와 활용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학습자와 교수자의 역량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입니다. AI 시스템은 단순히 결과만을 제시해서는 안 되며 어떻게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설명 가능한 AI라고 부르며 특히 딥러닝 모델처럼 내부 작동 원리가 불투명한 블랙박스 형태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개념입니다. AI가 점점 더 고위험 영역, 예를 들면 의료, 금융, 법률과 같은 부분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되면서 그 판단의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할 의무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환자에게 특정 수술을 권하거나 혹은 대출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릴 때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거나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개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하며 설명 가능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 가능성의 확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단순한 설명은 왜곡을 초래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복잡한 설명은 실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전문성 수준과 맥락에 맞는 적정 수준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주로 제시됩니다. 첫째, 해석 가능한 모델 자체를 설계하는 접근으로 예를 들어 의사결정 트리나 선형 회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후적 설명의 방법으로 복잡한 모델의 결과를 나중에 해석하는 기법이 활용됩니다. 셋째, 시각화 기반 접근을 통해 AI의 판단 과정을 직관적으로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AI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은 기술적 신뢰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기반을 마련하는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AI의 결정을 이해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과 AI 간의 협력 관계가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원칙은 공정성과 포용성입니다. AI가 사회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작동하고 어떤 사람도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AI는 사회적 편향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사용자들이 동등하게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정성이라는 것은 AI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일관되게 내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용성은 나이, 성별, 인종, 언어, 장애 여부와 같은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AI 기술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적 배려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얼마나 형평성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차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와 직결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AI가 기존의 사회의 편견을 그대로 학습해서 오히려 그 차별을 재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존의 AI 채용 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2018년 아마존에서 사용했던 AI 채용 시스템이 여성 지원자를 낮게 평가하는 일이 있었죠.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과거 남성이 대부분이던 채용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남성 지원자가 더 우수하다라는 잘못된 패턴을 학습해버린 겁니다. 얼굴 인식 기술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색인종이나 여성의 얼굴을 더 자주 오인한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AI에서 말하는 공정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실 공정성은 하나의 고정된 기준은 아닙니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슷한 사람은 비슷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다른 집단 간에도 결과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심사를 생각해 보면 신용도가 비슷한 사람은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비슷한 대출 결과를 받아야 하죠. 이것이 바로 유사한 개인은 유사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개별적 공정성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대출 승인율이 크게 다르다면 그것 또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집단이 차별 없이 동등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건 집단적 공정성의 관점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기준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건데요. 개별적으로는 공정해 보여도 집단 간 불균형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집단 간 균형을 맞추려다 보면 개별적 차이를 무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정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학적 문제라기보다 사회적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야 하는 윤리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편향을 줄이려면 AI 개발의 전 과정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다양한 사람과 상황을 제대로 대표해야 합니다. 편향된 데이터를 사용하면 결과도 편향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부터 공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확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성능과 공정성의 균형을 함께 맞춰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I가 실제로 운영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편향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공정성과 포용성의 문제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의 문제입니다. 중립적인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해서 차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그대로 데이터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기술이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도록 비판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AI가 정말로 공정하고 포용적인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능이 좋은 기술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AI는 무엇보다 사용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는 단순히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이나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AI 시스템은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걸 안전성이라고 부르죠. AI가 우리 삶에 점점 깊숙이 들어올수록 예측 불가능한 오류나 시스템 문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처럼 학습자의 개인정보나 학습 이력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에서는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가 곧 안전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적인 규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는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요구가 아니라 학습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윤리적 태도이기도 합니다. 안전성과 함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요. AI 기술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대규모 연산 자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점점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언어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 데 들어가는 전력량이 수백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기량과 맞먹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AI 개발은 단기적인 성능 향상이나 효율성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신뢰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효율적인 알고리즘 설계와 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기술이 오랫동안 인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AI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도구로서 AI의 기술적 품질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과 사회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윤리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AI 윤리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책임성과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건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제품이라면 제조사나 사용자 등 책임 소재를 비교적 명확히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개발자, 운영자, 사용자가 모두 관여하고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을 통해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를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사고를 생각해 볼까요?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이 자동차 제조사에 있는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사 혹은 센서 제조사나 운전자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AI 시대에는 기존의 법적, 윤리적 책임 체계가 그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책임 구조와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우선 국제적, 국가적, 그리고 조직적 차원에서의 다층적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국제적으로는 AI 윤리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는 법과 제도를 통한 규제 체제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기관 수준에서는 윤리위원회나 내부 관리 체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책임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럽의 AI 액트입니다. 이 법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이 높은 AI 시스템일수록 더 엄격한 사전평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AI를 전부 막자가 아니라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리하자는 접근입니다. 그런데 법이나 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직 내부에서도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AI 개발팀, 윤리검토팀, 위험관리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AI 감사를 통해 시스템이 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AI의 개발과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결정과 과정을 문서화하고 추적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AI가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거버넌스 구조도 필수적입니다. 학생, 교사, 사용자, 시민 등 다양한 집단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AI 기술이 사회적 신뢰를 얻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책임성과 거버넌스는 AI 윤리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AI가 사회 속에서 신뢰받는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투명하고 다층적인 책임 구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